35년 전 5살 때 날 팔아버린 부모님 만나러 백만장자 아들이 노숙자 차림으로 국수집에 갔는데 결국 무릎을 꿇고 통곡하게 되었다. 눈물 쌓연 감동 드라마 오디오북 후킹 오프닝. 여러분, 만약 당신을 낳아준 부모가 당신이 5살 때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면 그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팔린 아이가 자라서 수천억 원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도 그 부모를 찾고 있었습니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그리움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일장 기억의 파편.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새벽 2시. 강준혁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43세 그는 지금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개발회사 JH홀딩스의 대표이사였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72층짜리 사옥을 보유하고 제주도에 리조트를 3개나 운영하며 작년 순이익만 3,200억 원을 기록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명품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꿈. 매번 같은 꿈이었다. 5살의 자신이 낡은 빨간 고무신을 신고 서 있다. 엄마가 자신의 손을 낯선 아주머니에게 건넨다. 아빠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엄마만 한번 뒤를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엄마는 울었다. 그게 준혁이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표정이었다. 울음. 준혁은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졌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그는 오래전부터 비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설 탐정 회사를 통해서였다. 자신이 태어난 곳, 부모의 이름, 현재 행방. 3년 전부터 시작된 그 조사가 드디어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탐정사무소 오대성 소장이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이장 진실이라는 이름의 칼. 강준혁의 생물학적 부모는 경기도 이천 외곽에서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버지 강병만 72살, 어머니 이순자 70살. 오대성 소장이 건넨 파일 안에는 사진이 있었다. 준혁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주름 가득한 노인 2명이 국수 그릇을 나르고 있었다. 작은 허름한 가게. 간판에는 손으로 쓴 글씨로 이천 송칼국수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람들이 나를 판 사람들이다. 준혁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어떤 형편입니까? 많이 어려우십니다. 가게 보증금도 없이 월세로 운영 중이고요. 건강도 2분 다 좋지 않으십니다. 아버님은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데 수술을 못 받고 계시고 어머님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십니다. 준혁은 파일을 덮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날 밤 준혁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는 혼자였다. 아내와는 5년 전 이혼했다. 아이는 없었다. 회사에는 물론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넘쳐났지만 그것은 그를 강 대표님으로 대하는 것이지 강준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었다.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찾았다. 이 감정이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슬픔인지 그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3장 노숙자 차림의 백만장자. 일주일 후. 이천. 강준혁은 평소와 다른 차림이었다. 낡은 점퍼, 해진 청바지, 오래된 운동화, 면도도 며칠째 하지 않은 수염. 그는 일부러 이렇게 입었다.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싶지 않았다. 사실 이유는 더 있었다. 준혁은 알고 싶었다. 돈도 없고
명함도 없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천 외곽의 골목은 조용했다. 오래된 슈퍼마켓, 철물점, 그리고 작은 국수집. 이천 송칼국수. 준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43이 되도록 그 어떤 기업 인수 협상에서도, 그 어떤 법정 싸움에서도 떨린 적 없던 그 심장이 지금 국수집 하나 앞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었다. 낡은 나무 문,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구수한 국물 냄새. 가게 안은 작았다. 테이블이 6개, 그중 3개의 손님이 있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백발이 반 이상인 주름 가득한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이순자였다. 사진에서 봤던 얼굴이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혼자 오셨어요? 앉으세요. 이순자는 별 생각 없이 테이블을 닦으며 자리를 안내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창가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은 딱 2가지였다. 칼국수와 수제비. 칼국수 주세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갈라졌다. 준혁은 스스로도 당황했다. 금방 나올게요. 이순자가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주방 쪽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그리고 느린 발걸음 소리.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 특유의 절뚝거리는 걸음이었다. 강병만이었다. 그는 국수 반죽을 손으로 밀고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무릎이 아픈 몸으로 여전히 직접 반죽을 하고 있었다. 준혁은 눈을 떼지 못했다. 저 손이 나를 팔았던 손이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날 것 같지? 사장 가문의 비밀. 칼국수 한 그릇이 나왔다. 이순자가 내려놓으며 말했다. 많이 드세요. 요즘 그렇게 생긴 분들이 밥을 못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네, 요즘 어렵잖아요, 다들. 무슨 사정이 있으신 건 아닌지. 혹시 더 필요하시면 더 드려요. 노숙자처럼 보이는 차림을 한 자신에게 이 할머니는 지금 밥을 더 주겠다고 하고 있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국수를 먹었다. 맛있었다. 단순한 칼국수였다. 화려한 재료 하나 없는 그냥 손으로 만든 면과 담백한 국물.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사흘 연속으로 그 가게에 갔다. 매번 다른 자리에 앉았지만 이순자는 셋째 날에는 그를 알아봤다. 또 오셨네요. 국물이 맛있어서요. 고마워요. 우리 영감이 매일 직접 국물을 내거든요. 힘드실 것 같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순자의 얼굴에 잠깐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그러게요. 근데 이 가게가 우리한테는 그냥 밥벌이가 아니라 속죄예요. 준혁은 젓가락을 멈췄다. 속죄요? 이순자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이렇게 땀 흘려서 살아가는 게 우리 방식이에요. 준혁은 국수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침착하게 물었다. 어떤 잘못이요? 이순자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준혁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잃어버렸다고요? 네. 사실은 판 거예요. 이순자의 눈이 빨개졌다. 빚이 너무 많았고 아이 아빠는 도박으로 다 날렸고 내가 몸도 아파서 그 아이를 먹일 수가 없었어요. 아는 사람 소개로 서울 부잣집에 보내면 잘 키워준다고 해서 그냥 보냈어요. 돈 받고. 목소리가 끊겼다. 얼마 받으셨어요? 준혁이 물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았다. 50만 원이요. 50만 원. 자신의 생명값이 50만 원이었다.
준혁은 잠깐 눈을 감았다. 뭔가가 가슴 안에서 끌어올랐다. 그러나 그는 참았다. 그 아이 생각 자주 하세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이요. 잘 살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지, 죽기 전에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오장 배신과 음모. 준혁이 이 감정을 혼자 소화하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JH홀딩스의 이사회. 준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사진 중 일부가 움직이고 있었다. 주동자는 투자이사 서재원이었다. 준혁의 오른팔로 불리던 인물. 10년을 함께한 남자였다. 서재원은 준혁이 갑자기 외부 활동을 줄이고 이천을 몰래 다닌다는 것을 탐문으로 알아냈다. 무언가 약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준혁의 출생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입양, 생부모, 가난한 과거. 서재원은 이것을 무기로 쓰기로 했다. 한국 사회에서 입양과 가난한 출신은 아직도 편견의 소재가 될 수 있었다. 특히 JH홀딩스가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로 정치권과 손을 잡으려는 시점에서 준혁의 이미지가 흔들리면 계약이 날아갈 수 있었다. 서재원은 언론사에 제보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교체 안건을 올리기 시작했다. 강 대표는 지금 회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공모주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리더십이 흔들리면 우리 모두 손해를 봅니다. 이사진 7명 중 4명이 서재원의 편이었다. 준혁의 비서 민지영은 이것을 알아채고 즉시 준혁에게 연락했다. 대표님, 서재원 이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대표이사 회의만을 올렸고 언론에 대표님 출생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 같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받으며 이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알겠어요. 대표님, 올라오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내일 올라갈게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민지영은 당황했다. 괜찮다니요? 대표님 자리가 위험합니다. 준혁이 말했다. 민 실장, 나한테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육장 진실의 문 앞에서 그날 저녁 늦게 준혁은 다시 국수집 앞에 섰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영업 종료 시간이 한참 지났다. 그는 그냥 서 있었다. 한참 후 가게 안에서 불이 꺼지는 게 보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이순자와 강병만이 함께 나왔다. 강병만은 역시 무릎이 아픈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준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이 시간에 어떻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순자가 표정을 읽었다. 뭔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들어와요. 다시 문이 열렸다. 세 사람이 불도 제대로 켜지 않은 가게 안에 앉았다. 준혁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제가 사실은 몇 가지를 이미 알고 있어서요. 이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준혁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자신의 출생 기록이 담긴 공문서였다. 두 사람의 눈이 서류를 훑었다. 강병만이 먼저 손을 떨었다. 이순자는 입을 가렸다. 서류에는 아이의 이름이 있었다. 강준혁, 1982년생. 저예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참으려 했다. 하지만 43이 되어서도 이 순간만큼은 5살 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이순자가 먼저 쓰러졌다. 아이고 아이고. 통곡이었다. 입을 막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온몸이 떨리는 통곡. 강병만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픈 것도 잊은 채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준혁아,
38년 만에 처음 들어본 그 이름.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준혁은 고개를 돌렸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아빠, 일어나세요. 무릎 아프잖아요. 난 괜찮다. 준혁아, 미안하다. 미안해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순자도 바닥에 두 손을 짚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어미가 잘못했어.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죽을 때까지 이 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준혁은 일어나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 칠장 폭풍 속에서 다음 날 아침 기사가 터졌다. 단독 JH홀딩스 강준혁 대표, 아동 매매 출신 세탁 의혹. 포털 메인을 뒤덮었다. 서재원이 제보한 기사였다. 물론 왜곡과 과장이 가득했다. 출신 세탁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준혁은 자신의 출신을 숨긴 적도 없었고 속인 적도 없었다. 다만 굳이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여론은 빠르게 움직였다. 이사회는 임시 소집됐다. 준혁은 그 시각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 있었다. 민지영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대표님, 서재원 이사가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이 회사를 이끌 수 없다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른 이사분들 반응은요? 3명은 서재원 편이고 2명은 대표님 편입니다. 1명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임시 이사회에 내가 불참하면 어떻게 되죠?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면 과반으로 해임이 가능합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전화를 꺼냈다. 언론에 전화했다. 직접 기자 2명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변호사에게. 이사회가 시작되기 전 서재원의 과거 기록이 언론에 먼저 풀렸다. 서재원은 과거 타 회사 재직 시절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전력이 있었다. 수십억 원 규모. 조용히 합의로 끝냈지만 준혁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해야 했다. 이사회가 시작되자마자 준혁이 직접 들어섰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제가 직접 왔습니다. 준혁은 정면의 화면을 켰다. 서재원의 과거 내부 자료, 준혁 자신의 입장문,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 참여 확약서. 제 출신에 대해서는 저도 당당합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힘들게 자랐고 혼자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문제라면 이 회사의 모든 연매출 1조 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주식을 처분하셔도 됩니다. 서재원의 얼굴이 굳었다. 준혁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저를 해임하려면 한 가지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서 이사, 2014년에 처리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순간 이사회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8장 화해와 새 시작. 이사회는 준혁의 손을 들어줬다. 70이었다. 서재원은 그 자리에서 이사직을 스스로 사임했다. 언론도 이틀 뒤 분위기가 반전됐다. 강준혁 대표 이야기, 자수성가의 진짜 의미를 묻다. 역경 딛고 일어선 CEO, 과거를 강점으로 만들다. 준혁은 그 어떤 기사에도 직접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차 트렁크에는 두꺼운 봉투가 있었다. 병원비, 가계 보증금, 그리고 두 분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아파트 계약서. 그러나 이번엔 봉투를 꺼내지 않았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순자가 반겼다. 왔어요. 마치 원래부터 아들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말투였다.
강병만은 주방에서 나오다가 준혁을 보고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왔냐? 네. 이순자가 주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마침 국물 잘 됐어. 먹고 가. 준혁은 테이블에 앉았다. 강병만도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강병만이 먼저 입을 열었다. 뉴스 봤다. 예. 힘들었겠구나. 아니에요. 잘 됐다. 잘 버텼어.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차올라 있었다. 준혁아. 네. 그때 너 손 잡아줬어야 했는데. 강병만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손잡고 같이 굶으면서라도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부모 아니냐? 근데 난 그걸 못했어. 비겁했어. 겁쟁이였어.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원망해도 돼. 진짜로 해도 돼. 원망 안 해요. 거짓말 마라. 준혁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원망했어요. 오랫동안.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나는 부모도 없나? 20살 때 처음으로 취직하고 제 손으로 돈 벌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나 이렇게 잘 됐는데 어디서 보고 있어? 였어요. 원망이었는지 그리움이었는지 저도 몰랐는데 이순자가 칼국수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아들 앞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눈물을 흘렸다. 잘 됐구나. 정말 잘 됐구나. 어머니, 울지 마세요. 못 울겠어? 이 어미가 어떻게 안 울어? 준혁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말했다. 앞으로 제가 돌볼게요. 두 분. 이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어머니.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저 가족이 없어요. 이 한마디에 가게 안이 잠잠해졌다. 43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이혼도 하고 혼자였어요. 아는 사람은 많은데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돈을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 필요해서요. 이순자의 입에서 다시 울음이 터졌다. 강병만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내려놓았다. 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었다. 평생 노동으로 단련된 손. 준혁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칼국수 국물이 식어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오래오래 그 작은 국수집 안에서 38년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다. 에필로그 그 후의 이야기. 3개월 후 이순자와 강병만은 서울로 올라왔다. 준혁이 마련한 아파트에 짐을 풀었다. 처음엔 두 분 모두 손사래를 쳤다. 이런데 어떻게 살아? 그냥 2천 있을게. 준혁은 웃었다. 2천 가게는 제가 권리금 붙여서 팔았어요. 두 분 이제 쉬세요. 이순자는 아직도 가만히 있질 못해서 집에서 반찬을 만들었다. 준혁이 퇴근하면 밥이 차려져 있었다. 그게 처음에는 어색했다. 그 다음엔 익숙해졌다. 그리고 나중엔 기다려졌다. 강병만의 무릎 수술은 한 달 후 잘 됐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준혁을 보고 말했다. 고맙다. 준혁은 그냥 웃었다. JH홀딩스는 그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준혁의 자수성가 스토리는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직원들은 준혁을 더 신뢰하게 됐고 투자자들은 그의 뚝심에 더 믿음을 가졌다. 서재원은 법적 처리를 받았고 회사에서 완전히 떠났다. 그리고 준혁은 44 생일날 처음으로 케이크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양옆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이순자가 말했다. 이제 소원 빌어야지. 어서. 준혁은 촛불을 바라봤다. 소원. 그는 눈을 감았다.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촛불을 껐다. 다 잃었어요. 이순자가 웃었다. 강병만도 웃었다. 준혁도 웃었다. 작은 식탁, 3개의 케이크 접시, 그리고 3개의 웃음. 44세 강준혁이 처음으로 느낀 것. 부자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냥 가족. 그게 행복이었다. 클로징 멘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때로는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서,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오래오래 걸어갑니다. 그런데 강준혁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발판 삼아 올라갑니다. 증오로 이긴 게 아니라 그리움으로 버텼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